압박에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당해산 프레임과 패스트트랙 사건, 권 의원 구속까지 이재명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퍼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야당 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선 당내 의원들과 행동 지침을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자동차와 지하철 대신 한강 위를 달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풍경은 어떨까요? 서울의 일상 속 풍경을 바꿔놓을 한강버스가 오늘부터 첫 출항에 나서는데요. 마곡에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총 7개 선착장 약 29km의 구간을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루 14회 운행한다고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이용하기에는 운항 횟수도 적고 또 마곡에서 잠실까지 무려 127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에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기상 변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리면서 시승식이 취소됐는데요. 날씨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잘 정착이 된다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꼭 출퇴근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도시 생활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왕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강에 띄우는 만큼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잘 개선시켜 나가면서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밀 자급률 목표 달성 실패와 밀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조상들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지금의 경제 문제들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노예의 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밀 자급률 5% 달성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뒤 목표치인 자급률 10% 달성도 요원하다는 게 현장의 전망인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밀 산업 육성 정책과 자급률 재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밀 자급률 5%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죠? 네. 예, 빵, 칼국수, 수제비, 과자, 떡볶이.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밀가루 음식의 주재료인 밀은 거의 수입품입니다. 빵 100개를 먹으면 99개는 수입산 밀, 1개는 국산 밀 이런 비율인데요. 밀은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주요 곡물이지만 이렇게 수입에 의존한다는 건 여러모로 문제가 큽니다. 해외 밀 산지의 환경이 바뀌면 수입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따라 수입 원가가 유동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즉 우리가 먹는 식품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오래 이어져 왔고요. 그 노력의 결과 지난 2020년에 밀산업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돼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밀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인 2025년까지 5년간의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본계획상 올해의 밀 자급률은 5%까지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밀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에 도입된 정책들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뒤에 농민단체, 먹거리 소비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문제는 농촌 현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생산과 관련해선 전국의 밀 전문 생산단지 수를 확대했고요. 그 보급종자라고 농가에 공급하는 밀 품종이 있는데 이 보급종자를 절반 가격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습니다. 밀 전문 생산단지에서 수확한 밀은 정부가 사들이는 수매정책 확대라든가 밀 재분업체, 가공업체 등에도 이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네,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이 시행이 됐네요. 그런데 올해 자급률 5% 달성에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생산 기반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 이전보다 밀 재배 면적이 늘어야 하는데 밀농사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 여파가 커서 수확량의 변동성이 커졌고요. 또 일반적인 작부 체계상 밀이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엔 이 밀을 심고 봄엔 벼를 심는 이모작을 주로 하는데 밀 수확이 7월에서 8월로 늦다 보니까 이 모내기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밀 수확이 습기가 많고 더운 계절에 하다 보니까 수확하는 데도 어렵고 또 수확하고 난 뒤에 건조하고 재분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밀농사를 회피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산밀의 소비 확대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국산밀은 수입밀보다 2배 이상 값이 비싼데요. 대기업이든 영세업자든 제조 원가를 생각하면 선뜻 국산밀을 사용하기 어려운데 이런 가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오래된 과제입니다. 국산밀이 많이 비싸군요. 밀 생산과 소비 확대 문제 둘 다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1차 밀산업 육성 계획이 이 생산, 유통, 소비 전 분야를 아우르도록 설계는 됐지만 실제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는데요. 현장에서는 1차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실패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네, 현장의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기후위기로 밀농사도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말 앞서 좀 드렸는데요. 네. 11월 초에 밀종자를 파종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파종부터 난관입니다. 요즘에는 가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도 많이 왔잖아요. 네, 파종부터 좀 어렵고 농가들 사이에선 대량으로 밀농사를 짓느니 차라리 양파 같은 노지 작물을 하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소득 면에서도 밀은 하위권 작물입니다. 그리고 밀농사를 짓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데 농지부터 건조시설, 각종 기계장비 등을 갖춰야 수월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밀이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작물이다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선뜻 뛰어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적략작물 직불금을 받지만 그걸로는 농민 입장에서 재배 면적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났을 때 이걸 소화할 수 없는 소비처 부족 문제도 농가들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산밀 산업 육성법 제정 이전부터 식량자율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 속에 밀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국산밀 산업계는 파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밀을 많이 심어도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밀 생산량도 전량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산만 늘려서는 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밀산업 기본계획이 소비처 확대까지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정부는 기존의 밀 생산량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선 밀 자급률 5% 달성을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만 늘려서도 안 되고 소비까지 동시에 확대되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2차 기본계획 방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1차 기본계획에서 부족했던 면을 2차 기본계획에선 좀 보완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네, 자급률을 올리는 핵심은 생산과 소비 두 축인데요. 최근 이 농식품부의 밀산업 육성 2차 기본계획 방향이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은 소비 분야의 직접적인 대책보다는 생산 현장의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이제 현장에서는 국수용 밀을 더 많이 심어왔는데 앞으로는 빵용 밀을 더 많이 심도록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면용, 제빵용 밀 품종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국수보다 빵에 쓰는 밀가루 소비가 더 많으니까 정부는 제빵용 밀을 더 많이 심도록 요구하면서 품질 고급화까지 주문하고 있는데요. 일견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 제빵용 밀을 심는 농가들이 다 소비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국수용, 빵용 밀 재배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지난 4년간 제빵용 밀만을 생산해온 전남 한평군 생산단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기후변화로 밀도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갖은 노력으로 단백질 함량을 맞춰서 이렇게 생산을 해내면 이게 또 정부에서 수매하는 등급 기준이 강화돼서 정부가 수매하지 않은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국수용 밀 대신 빵용 밀을 심으라고 한다면 최소한 3등급 이상까지 이 전량을 정부가 수매한다거나 전략작물 지급금을 올려야 밀 재배한 농가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원 조건 없이 생산 현장의 숙제만 계속 안긴다면 밀농가 규모가 더 줄어들 거라고 현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이 국산과 수입산 밀의 가격 차를 극복할 대책 같은 것이 나와줘야 자급률 수치가 우상향할 텐데요. 그 대책은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밀은 국내 소비력이 충분하거든요. 더군다나 K푸드 열풍으로 라면, 떡볶이, 핫도그, 만두 이런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정작 밀 자급률이 1%라는 현실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정부가 목표만 세우고 실패를 되풀이하는 정책을 이제는 좀 중단했으면 하고요. 국산밀 제품으로 수출을 더 주도하는 그런 비전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성 있는 정책 목표가 전제가 되어야겠네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농수산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더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남규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은혜 아나운서님 너무 반가워요. 어제 비가 조금 오고 흐리고 오늘도 흐린 것 같고요. 내일부터 주말까지 비가 또 온다고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와서 여름 옷은 또 정리하고 또 가을 겨울 옷들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올해 유행한 가을 메이크업이나 패션 아이템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피부 톤이나 눈동자 색 그리고 머리카락 색처럼 신체 특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서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으시고 또 관련 사업이나 자격증들도 전문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퍼스널 컬러 진단 한번 받아보셨을까요? 네, 예전에 받아본 적 있어요. 웜톤이세요? 쿨톤이세요? 저는 그 봄 웜, 겨울 쿨, 여름 쿨 약간 다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그 가을 웜톤만 아니면 피하면 다 괜찮다. 네, 맞아요. 이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선조들한테도 이런 퍼스널 컬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조들의 전통 빛깔,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 우리 선조들의 전통 빛깔 퍼스널 컬러 궁금한데요. 네. 이게 사실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웜톤이냐 쿨톤이냐 어떤 네. 게 나오냐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 그리고 메이크업 아이템 이런 걸 좀 다르게 좀 활용을 해야 네.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을 더 만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선조들도 이런 퍼스널 컬러를 사용했다고 하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네,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과거에는 색의 개념 자체가 인간의 삶에서 넓고 중요한 스펙트럼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조들에게 색은 단순히 미적 요소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숲속에서 빨갛게 익은 열매를 찾아내거나 노랗고 화려한 빛깔을 띤 독성 생물은 피하는 것들을 보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색은 위험과 안전을 구별하는 신호체계이기도 했고 네. 또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정보 수단이었기 때문에 점차 인간의 삶 전반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색은 생존을 넘어서 삶의 중요한 순간과 의례 속에서 상징적인 매개체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컬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면서 상징적 언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는 이 흰색이 상복의 색이지만 서양에서는 순수함의 상징으로 쓰이는 전통이 생겨나기도 했고 네. 또 한국 전통 한복에서 오방색이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색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화나 단청 공예처럼 다양한 예술 속에서도 이 오방색과 오간색이라는 한국의 기본 색깔 체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한국인만의 퍼스널 컬러가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쿨톤과 웜톤처럼 한국에는 오방색과 오간색의 컬러의 기준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요. 네. 우리 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도 그 색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백예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선조들은 흰색을 가장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자연에서 얻은 다채로운 천연색으로 생활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그런 빛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통 빛깔의 역사는 매우 깊은데요. 네. 문헌 기록과 출토 유물을 통해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염료나 안료 제작 기술이 존재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삼국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색채 문화를 발전시켰고 복식의 색상을 통해서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제도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인물들의 화려한 복색 역시도 당시 발달된 색채 기술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들을 보면 백색, 황색, 갈색, 주황색, 주홍색, 빨간색, 자투색, 분홍색 뭐 등등 굉장히 다채로운 색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색채가 더욱 발달하였어요. 그리고 특히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빛깔은 일본과 중국과 같은 주변국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정평이 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나 주변 국가와의 교역품으로도 이 고려 청자가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또한 직물이나 공예품에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서 쪽을 이용해서 푸른색이나 홍화나 자초를 이용한 붉은색 계열과 자색 계열의 치자, 황벽 등 다양한 천연 재료가 다채롭게 활용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네,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색의 사용에 있어서 검소함과 절제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왕실 및 상류층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다채롭고 화려한 색상의 의례복과 생활용품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각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천연색을 생활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전통 빛깔은 단순히 색을 입히는 색칠을 하는 기술 넘어서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사회 제도 또 자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사유까지 담아내는 중요한 문화적인 행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색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예를 갖추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모습이 이 전통 빛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요즘 소위 말하는 퍼스널 컬러에 굉장히 오랫동안 진심이셨던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그런 색깔이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특정 사물이 가진 고유한 빛깔을 차용해서 색상을 지칭한다고 해서 관용색명,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색을 직관적인 이미지로 유추할 수 있도록 빛깔의 색을 지칭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록색은 버들류를 통해서 봄에 나는 버들잎의 싱그러운 녹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취람색이라고 해서 청록색보다 깊고 푸른색을 띠는 쪽빛으로 주로 단청에 많이 사용되었던 색입니다. 네. 그리고 지백색은 전통 한지의 부드러운 미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연지색은 붉은 화장품의 빛깔을, 그리고 다자색은 차의 빛깔을 닮은 갈색빛의 자색을,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를 색으로 표현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추양색은 가을의 정취를 담은 황갈색을 연상시키는 색입니다. 이처럼 관용색명은 그 이름만으로도 특정 사물의 이미지와 그로부터 연상되는 색감을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색깔들입니다. 네. 네. 칠함색, 연지색, 취향색 그 이름도 너무 근사한데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해요. 지금이야 물감, 잉크, 염료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사물에 색을 입혔습니다. 이때 사용된 색료는 크게 염료와 안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께서 좋아하시던 아름답고 다채로운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안료와 염료가 필수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재료의 특성, 방법, 사용 방법 그리고 결과물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염료 같은 경우에는 섬유나 종이 등 대상물의 내부로 스며들어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거나 물리적으로 강하게 흡착되어 색을 나타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액체 상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염료로 물들인 대상은 재료 자체의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색이 전체적으로 배어든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통 식물의 잎이나 꽃의 열매, 뿌리, 나무 껍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벌레도 사용이 되는데 연지벌레와 같은 동물에서 추출해서 염료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염료는 주로 물이나 특정 용매에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섬유, 종이, 가죽 등에 침투해서 색을 입히는 것을 염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잉크나 식용 색소 같은 것들을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254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주제 매우 흥미롭습니다. 본인에게 어울리고 돋보이는 색과 선호하는 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공부하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선조들의 퍼스널 컬러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 색을 내는 것들이 전부 물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나 종류가 다양할지 몰랐어요. 방금 염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안료는 뭘까요? 네, 제가 색을 내는 거 두 가지가 염료와 안료가 네. 있다고 했는데 먼저 이제 염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액체 형태로 색을 내는 물질이라면 이 안료는 물이나 기름 등의 용매에 녹지 않은 미세한 가루 형태의 색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흙이나 돌가루, 먹 등이 이제 안료의 주재료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루 형태로 낼 수 있는 것들이 안료의 주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안료가 가루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표면에 색칠이나 부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악효나 기름, 오칠 같은 이 교착제와 함께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풀에 개워서 색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안료는 대상물의 표면 위에 칠해져서 색층을 형성하면서 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안료로 채색된 대상들은 재료 본연의 질감 위로 새로운 색의 막을 덮인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물감이나 페인트가 안료를 사용해서 색을 내는 대표적인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안료는 기름이나 흙에 개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염료보다 색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안료는 건축물의 단청이나 회화, 공예품, 표면 장식 등을 컬러를 내는데 굉장히 널리 활용을 했던 것이죠. 네. 지금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염료 그리고 안료를 통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고 또 일상생활에서 다채롭게 활용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사용을 금지한 색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금색인데요. 금색이요? 네, 금색, 은색할 때 금색이 아니고 한자로 이제 금할 금자를 써서 네, 사용이 금지된 색을 말합니다. 뭐가 있었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통치자의 왕이나 황제 혹은 이제 왕실의 특정 구성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따로 있었던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계층 사람들이 이 색을 함부로 혹은 몰래 사용을 하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색으로 된 옷을 입거나 그럼 절대 안 됐겠네요. 네, 맞아요. 권장도 맞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금색, 금지된 색은 황색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황색은 오행에서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황제의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시대에 따라 왕의 복색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정도로 신성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색이었죠. 왕도 아무 왕이나 이 황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의 왕들도 이 황색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또 선명하고 짙은 적색이나 자색 계열 역시도 이 특정 품계 이상의 고위 관료나 왕실의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신분에 따라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색도 다 달랐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뭐 우리 선조들에게는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존재했지만 막상 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허색이라고 해서 신분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색들을 이제 허색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백성들은 염색을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색인 소색의 직무를 주로 입거나 혹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염색을 한 아주 미색의 옷들을 자주 입었습니다. 물론 염색 기술이 뛰어나지 않거나 검소함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이제 빛깔이 진하지 않고 옅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외에도 관리들은 이제 품계에 따라 관복의 색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당상관은 주로 붉은색이나 자색 계열을 입었고 당하관, 정상품 이하의 당하관들은 청색이나 녹색 계열의 관복을 주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혼례나 상례, 제례 등 여러 가지 의례에 따라 착용하는 옷의 색깔도 정해져 있을 만큼 이 허색 안에서도 신분과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색의 종류는 매번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선조들의 퍼스널 컬러를 함께 찾아 떠나봤는데요. 우리의 전통 예술을 찾아 떠나는 이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조윤선 대표님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벌써 이제 2년 좀 넘게 우리 전통의 멋과 맛을 오늘의 빛깔처럼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통의 매력과 이런 다양한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조만간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술로 풀어보는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경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그림의 제목은 노예선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만약에 뭐 강연장이라면 제가 이제 그림만 먼저 보여드리고 네. 제목을 알려드리지 않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대부분 못 맞추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그림이 거친 파도하고 해질녘 붉은 노을이 막 뒤엉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범선이 보이긴 합니다. 한 좌측에 이렇게 중앙쯤에 범선이 네. 좀 보이는데 노을과 파도 사이에 뒤엉켜 있어서 그렇게 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존재는 알 수는 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범선. 근데 이 왜 그 그림의 제목을 노예선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그림을 좀 들여다보면 범선 앞쪽 바다에 그려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허우적거리는 손부터 얼굴과 몸은 이미 물에다 가라앉고 다리가 보이는데 쇠고랑이 차 있는 다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움찔하죠. 그림을 보다가 범선과 물에 빠진 사람들 앞서 제가 그 제목을 말씀드렸으니까 노예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영국의 노예선 종호 학살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도 좀 끔찍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종호 학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그림을 멀리서 보면 사실은 끔찍한 그림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막 바다를 그려놓은 그림인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호학살 사건은 굉장히 좀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이긴 했는데 이 그림이 일단 어디에 보관돼 있냐면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미국에요? 네. 이 보스턴 미술관이 이 그림을 전시하면서 평을 하나 달아놨는데 인권과 자연의 폭력에 대한 작가의 매혹을 보여준다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종호학살 사건은 1781년 11월 29일부터 약 사흘간 네. 영국의 노예선 종호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아프리카 노예 133명을 바다에 던져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에 사망한 노예뿐 아니라 병든 노예까지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건이죠. 그렇군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궁금한 건데 폭동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폭동은 전혀 아니었고요. 당시 노예선은 최대한 많은 노예를 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그 노예들을 실었거든요. 네. 가끔 이제 그림이나 뭐 역사 공부하시다 보면 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노예들을 눕혀서 얼굴 다리 이런 식으로 쭉 눕혀놓고 이걸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공간으로 위로 또 이렇게 쌓아 올리는 식으로 해서 노예선에 싣고 왔거든요. 네. 이때 그러니까 노예선 이 종호에는 442명의 노예를 실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실은 거냐면 당시 노예선 한 척당 일반적으로는 수송 노예가 192명이었으니까 와. 2배 이상을 실은 2배 이상을 태웠네요. 네. 근데 선원은 1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항해를 하는 동안에 과밀한 인원의 선원 수는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네. 원래 그 채용하려던 선원들을 다 채용하지 못하고 부족한 선원으로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사람들 구할 때 잘 구해질 때도 있고 잘 안 구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너무 노예들이 많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안 올 수도 있었겠지만 선원들을 제대로 못 구하고 뭐 일단은 일정 때문에 출발을 한 배였는데 이렇게 과밀한 인원의 선원들은 부족하다 보니까 위생 관리가 좀 부족했겠죠. 네. 그리고 중간에 항해 실수도 좀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더 항해가 길어지는 뭐 이런 일들도 그렇군요.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배 안에서는 영양실조하고 질병에 걸린 노예들, 선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60명이 넘는 노예가 항해 중에 일단 사망을 합니다. 꽤 많은 노예가 사망을 하고 이제 질병까지 퍼지니까 네. 당시 선장하고 선원들은 손실도 줄이고 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노예들은 당연히 물에다 던져서 이제 버린 거고요. 네. 그리고 질병에 걸려 있는 노예들까지 총 133명을 바다에 던져서 이제 살해를 해버린 그런 사건이죠. 오,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 돈 걸까요? 전염되지 않게 그렇게 바다에 던져서 죽였다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다에 던져서 살해한 거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네. 당시 노예 사업은 대규모 농장에 저가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하나의 큰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예선들은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거든요. 당시 보험 약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선상에서 노예가 사망할 경우 손실은 선주에게 있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다 등에 빠져서 실종된 노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노예를 지금으로 치면 그냥 화물로 본 것이고요. 그러네요. 지금 약관 규정으로 보면 화물의 손망, 그러니까 손실이 있었을 때 네. 이때만 보험사들이 보험 처리를 해준다 이런 약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사망한 노예는 물론 사망하면 못 받으니까 네. 실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고요. 그렇군요. 질병에 걸린 노예들은 데려가 봐야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으니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손실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보험금을 타냈습니까? 실제 이들이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보험사가 보험 지급을 거절해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선주 측이 승소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와요. 네. 근데 보험사가 항소를 하고 2심에서는 보험사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는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이렇게 두 번의 재판을 하는 동안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살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133명을 살해한 사건인데도 살해죠.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노예이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와. 그때는 화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선주 측들의 주장은 식수가 부족해서 나머지 인원들이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선원들의 증언으로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당시에는 뭐 충분한 식수가 이미 배에는 있었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네. 선원들에게 보험금을 타서 나누겠다 뭐 이러면서 회유도 하고 또는 강압까지 하면서 이런 일에 동참하겠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일이었습니다. 아까 그 작가가 윌리엄 터너라고 하셨죠? 네네. 이 작가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일종의 사회적 고발 차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네. 이 작품을 전시할 때 이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는 자신이 직접 쓴 자작시를 같이 전시를 했거든요. 자작시요? 네, 시를 직접 이 사건과 관련된 네. 희망의 오류라는 시를 썼어요. 그중에 일부 그 식구를 제가 읽어드리면 태풍이 가판을 쓸어버리기 전에 바로 던져라.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그들의 사슬은 신경 쓰지 말아라. 희망이여 희망이여 잘못된 희망이여 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호 학살 사건과 노예선이라는 그림까지 떠올리면서 이 시를 감상하면 이제 돈을 쫓는 인간들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이 사건은 당시에도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보험의 약관도 개정되는 뭐 그런 계기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런 보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오셨나요? 물론 보험 얘기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노예 제도라는 부분이거든요. 노예 제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험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식민 지배하고 흑인 노예 그리고 이제 사탕수수 면화 등을 재배하기 위한 대규모 농장을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민지에 만든 이 농장을. 네. 그래서 요거를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삼각무역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삼각무역 시대를 뒷받침한 게 금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상단을 꾸리는 데는 이제 주식이라는 방식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노예선을 출발시켜서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이라는 제도가 여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돈을 벌기 위한 뒤를 자본과 이런 금융들이 뒷받침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보험과 관련돼서 조금 집중해 보면 세계 최초의 보험회사가 영국의 런던의 커피하우스, 그러니까 찻집에서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네. 커피하우스에 선주하고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교환하고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험이라는 상품이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커피하우스 이름이 로이드인데요. 아직도 이 보험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와.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보험과 재보험 중개하는 회사인데 일종의 보험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사도 그렇고 규모도 아직도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입니다. 오, 이렇게 생겨났군요. 네. 재밌네요. 또 우리가 경제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주목한 건 노예라는 존재인데 네. 대규모 농장이 경영의 핵심은 결국 저가의 노동력을 공급한 노예였거든요. 네네. 사실상 무구매 노동자. 생산비를 크게 줄이고 이익을 높여주는 존재지 않습니까? 네.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기술 발달에 의해서 극도의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해서 이제는 로봇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또는 과도한 노동시간이라는 이슈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세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한 욕망과 그에 대한 수단은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엔 노예는 돈을 안 주고 쓰는 노동력이었지만 네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면 우리 노동시장에는 일자리를 안 주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당장 일자리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른바 노동의 상실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 오늘은 노예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지금의 휴머노이드 시대의 노동 문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가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